탕금대 전투는 조선 3도 도순변사 신립이 지휘했던 조선군 8,000명과 일본 제1본대 주장 소수행장이 지휘했던 18,700명이 선조 25년 임진년 음력 4월 28일 충주 견면산 남쪽에서 전개했던 전투입니다. 피하 일반 정세입니다. 조선군과 일본군의 탕금대 전투에 임하면서 설정했던 목표입니다. 조선군 3도 도순변사 신립은 충주 지역에서 일본군 제1본대의 북상을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일본군 제1본대 주장 소수행장은 험로였던 조령을 넘어 충주성을 점령한 후에 곧바로 조선의 도성을 공략하여 조선왕을 사로잡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참고로 조선, 일본 양군의 전투 서열입니다. 조선군 지휘관은 도순변사 신립입니다. 신립은 보기병을 합해서 합계 8,000명을 지휘했습니다. 이 일은 보병 1,750명을, 변기는 보병 3,000명을, 이비는 보병 1,750명을, 이종장은 기병 1,152명을, 박안민과 김효물은 지휘소근계요는 348명을 지휘했습니다. 일본군 1본대는 소수행장이 지휘관으로서 지휘를 했습니다. 소수행장이 지휘한 보기병을 합하면 그 인원은 18,700명입니다. 정의진은 그 가운데 보기병 5,000명을, 소수행장은 그 가운데 직접 지휘한 병력은 7,000명을, 송포진시는 보기병 3,000명을, 유마청시는 보병 2,000명을, 대도가전은 보병 1,000명을, 오도수녀는 보병 700명을 지휘했습니다. 이것이 양군의 탕금대 전투를 치르면서 지휘했던 전투 서열입니다. 신립은 도성으로부터 충주까지 탕금대 전투전에 이동을 했는데 신립이 도성 출발 시에 대동한 병력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의 조정은 한성 반년 신립을 음력 4월 20일에 3도 도순변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조선의 선조는 친림하여 신립을 전송하면서 보검 한자를 하사했습니다. 이때 이르기를 이리야, 그 누구든지 명을 듣지 않는 자는 경이 뭐로 알아서 처단하라. 그리고 중해의 정병을 모두 동원하여 자문관문 군기를 사용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신립은 도성을 떠나기 전에 감옥에 갇혀있던 유능한 인물 전 의주 목사 김효물의 발탁을 선조에게 건의하여 이를 종사관으로 삼았습니다. 신립은 김효물과 함께 4월 22일 도성을 떠나 남하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조선의 조정은 도성 방위를 위하여 7,000명을 도성에 잔류시키고 이미 본상에 있던 병력 가운데 신립에게 3,400명을 주었습니다. 이 3,400명은 기병 1,152명과 외사서류 및 한량인 2,148명 그리고 종족 100명으로 구성된 병력이었습니다. 신립 도성군이 도성과 충성 간의 이동입니다. 신립 도성군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늘날 한성으로부터 충성에 이동했는가 하면은 충주 목사 겸 조방장 이종장은 신립의 부하로서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이종장은 음력 4월 20일
도정에서 출발하여 22일 충주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충수 목사였던 민임백으로부터 충주 목사직을 인수했고 이미 이곳에 충주 부근에 있던 정병들을 동원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 병력들을 인수받았습니다. 삼도 도순변사 신립은 소수 수행원들과 함께 음력 4월 22일 오전 10시경 도정의 남대문을 출발하여 음력 4월 24일 오후 13시경 충주에 도착했습니다. 이 동로는 지도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남대문, 양재, 용인, 양지, 죽산, 무곡, 용안, 충주성을 잇는 도로였습니다. 신립의 종사관 김효물은 도정병력 3,400명을 이끌고 음력 4월 22일 도정의 남대문을 출발하여 25일 충주성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일본군 제1본대 소수영 장군은 4월 25일 상주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충청도에서 동원하여 충주성에 직결시킨 신립여의 병력수입니다. 당시 충청도 내 도용원 가능한 병력수는 1375명이었습니다. 병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인원수입니다. 한편 충청도에서 병적에 들어가 있던 총 병력수는 이를 정병이라고 하는데 정병이 12,500명이었습니다. 12,500명 가운데 한성에 올라가서 번창하는 병력이 8,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도 각 지방의 관하나 요충지에서 근무하는 즉 유방을 하는 정병이 4,500명이었습니다. 이를 다시 얘기하면은 충청도 12,500명 가운데 육교대제로 올라가서 서울 도성을 지키는 병력이 8,000명이고 충청도 지역의 관하나 중요한 지역, 성, 요충지를 평시에 경비하는 병력이 4,500명인데 이들은 몇 개월에 한 번씩 교대로 번창을 해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충청도에서 한성에 번창하는 정병 8,000명 가운데 1,000명이 평시 한성에 상경하여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도 유방 정명 4,500명 가운데 1,125명이 충청도 각 지방의 관하와 중요한 요충지에서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평시에 1,000명과 1,125명이 번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충청도 각 고을에 자기 집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기하고 있던 정병은 7,000명과 유방을 대기하고 있던 병력이 3,375명으로서 이를 합하면 1,37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조정은 이 가운데 일부를 동원해서 충주성에 직결시켜서 신립의 군대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 조정이 충주성에 직결시킨 병력수는 4,600명이었습니다. 즉 1,375명 가운데 4,600명을 동원해서 충주성에 직결시켰던 것입니다. 충청도 내 동원 가용 병력은 충주목에 있었던 1,621명, 청주목 2,804명, 광주목 2,759명, 홍주목 3,191명 등 총 1,375명이었는데 이 1,375명 가운데 충주목
그 다음에 청주목, 공주목을 중심으로 해서 병력을 동원한 것이 4,6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충주성에 직결시켰습니다. 당시 충주 목사였던 민인백은 그의 저서 태천집에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데, 태천집에 의하면 병사를 소집하니 이르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 충성 소집에 응한 정병의 응소율은 82%였습니다. 이는 역사상 기록할 만한 대단히 양호한 응소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임진왜란 당시에 군비가 허술해서 대부분의 병력을 동원할 수 없는 것으로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4월 25일 충주성에 집결한 신립 이하의 병력수입니다. 신립은 도성에서 데리고 온 3,400명과 충청도에서 동원한 병력을 합해서 자기의 희화로 병력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좀 자세히 알아보면 충주성에 4월 25일 집결한 신립 이하의 총 병력수는 조선 조정이 충주성에 집결시킨 병력수는 도성에서 직접 인솔한 3,400명과 충청도에서 동원한 보병 4,600명을 합한 보기 8,000명이었습니다. 기병은 1,152명이었고 보병은 6,748명, 종적은 100명이었습니다. 신립은 4월 25일 이 8,000명을 가지고 충주성에서 전투편성을 했는데 그가 결심한 전투편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그는 자군의 보병을 1,750명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중군 보병의 3,000명을, 중군의 기병만을 1,152명을, 우군의 보병을 1,750명을, 그리고 지휘서와 참모부 경계에 348명을 편성했습니다. 신립은 상기와 같이 5개 부서로 전투 편성을 4월 25일 저녁 충주에서 완료했습니다. 신립은 우선 편성을 완료한 다음에 경계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군 제1분대 소수행장이 상주에서 문경을 경유하여 조령을 거쳐서 충주로 북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주성을 일단 방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곳에 선점하여 일부 경계 부대를 배치할 필요성을 신립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투 편성을 완료하면서 신립은 자기 예하에 있던 자군과 우군을 충주성 남쪽에 있는 유연이라는 곳에 전진 배치시켰습니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알아보면 삼도 도순면사 신립은 음력 4월 26일 오전에 자군 1,750명, 우군 1,750명을 단원력 부근에 있는 유연에 전진 비격했습니다. 지도에서 유연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연은 오늘날 충주 사람들은 쌀이고개라고 부르는데 그 쌀이고개의 바로 앞에 보면은 달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달천강이 흐르는 바로 그 지점에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단원력이 조선시대의 단원력이 그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단원력은 바로 부산에서 대구를 거쳐서 문경을 거쳐서 충주로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이면서 가장 중요한 목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역이었습니다. 이 단원력 북방에 있는 유연이라고 하는 쌀이고개에 바로 신립은 26일에 그의 자군과 우군을 배치함으로써 적이 기습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곳에서 저지하고자 했습니다. 신립은 이와 같이 일단 경계부대를 전방에 배치시킨 다음에 수뇌부를 이끌고 음력 4월 26일 날 조령으로 달려가 그곳의 지형을 정찰했습니다. 신립은 충주목사 이종장과 종사관 김효문 및 휴화장령 수명을 거느리고 음력 4월 26일 조령으로 달려가서 지형을 정찰했습니다. 조령 도착 시간은 12시 경이었고 조령에서 정찰을 마치고 출발한 시간은 13시 30분 경이었습니다. 일본 일본대 소생 장군은 음력 4월 26일 날 오전 4시에 상주에서 출발하여 오후 18시경 문경에 도착했습니다. 신립은 조령 지형 정찰 시 장령들과 다음과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종사관 김여물은 왜군이 대병이므로 소병력을 가지고 탕음대 평지에서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불리합니다. 적이 통과할 험지인 바로 이 조령에서 복병을 설치하여 좌우에서 형격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한정으로 물러나서 한정을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기념물은 즉 뭐냐면 탕음대 저지대 평지에서 배수진을 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조령에서 싸우던가 그것도 쉽지 않다면 차라리 한정으로 물러나서 한정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권유를 드린 겁니다. 이에 다시 덧붙여서 충주목사 조방장이었던 이종장은 험한 지역을 아군이 선점해서 방어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므로 조령의 험준한 지역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변에 기치를 많이 세우고 연기로 불을 피워서 적을 기만하면서 또는 때때로 적이 허점을 보인다면 기병을 써서 적을 제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이 또한 신립에게 탕은대 남쪽 저지대에서 배수를 쳐서 평지에서 적을 끌어들여 격파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런 식으로 권유를 드린 것입니다. 이에 삼도 도순교사 신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은 보병이고 우리는 기병입니다. 적을 겨할지로 끌어내서 철기로 무찌른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이 지금 조령 밑에까지 와 있는데 우리가 조령으로 진출하다가 적이 먼저 조령에 도착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군은 훈련 상태가 미숙한 신병이므로 사지에 빠져야만 투지를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수진을 쳐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신립은 또 하나의 과오를 저지르는데 스스로 적이 조령 가까이 지금 와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여기 조령 정찰을 끝나고 그날 밤에 들어가서 선조에게 보고할 때는 지금 적은 상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허위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말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게 시키기 위해서 적의 상황을 마음대로 조정해서 자기 의견을 합리화시켜 나갔던 겁니다. 여러 가지 모순이 있었는데 하여간 신립은 여기서 끝까지 많은 부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립은 조령에까지 와서 보면서도 결국 탕대 저지대에서 배수진에 칠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하들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립은 음력 4월 26일
조령에서 정찰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그의 예하 부대에 있던 자군과 우군이 전진 배치해 있던 오늘날 충주의 쌀이고개에서 다시 이를 만난 후에 탕음대에서 전투를 벌이겠다는 것을 재결심하고 확인했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도 순변사 신립은 수뇌부를 이끌고 조령 정찰을 마치고 음력 4월 26일 16시 45분경 충주 단월역으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바로 단월역 북쪽의 고개가 류현, 즉 쌀의 고개였는데 여기에 그의 부대들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던 이일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순변사 이일과 조령 조방장 변기는 조령에서 물러나 단월역에 와 있었습니다. 순변사 이일은 조령 방어를 주장하면서 그렇지 않다면 한쪽으로 물러나서 방어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신림은 직접 상주 강변에서 소장정과 싸워서 패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군의 전투력이 어떠한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청의 위협이 대단히 큰 것을 알고 평지에서 상주에서처럼 전투를 벌인다면 반드시 일본군에게 패할 것을 알고 신립에게 탕음대에서 배수를 치고 평지에서 적을 맞이하는 것은 패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한쪽으로 물러나 한쪽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에 신립은 대단히 노했습니다. 신립은 단월역에서 이일의 반대 의견을 듣고 자신의 명을 따르지 않으면 참수를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너는 패장이 이렇게 말이 많으냐? 지금 살려줄 테니 공을 세워 그 죄를 사하도록 하라. 당장 내가 너의 패배를 책임으로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죽을까 봐 신립 앞에 다른 건의를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립은 탕음대를 전투장으로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립은 17시경에 위원에서 이를 자군 지휘관으로 이빈을 우군 지휘관으로 임명해서 바로 위원을 지키도록 명령을 하고 그는 충주성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신립은 중군 보병 3,000명과 중군 기병 1,152명을 충주성에 배치했습니다. 중군 기병은 오늘날 충주성 북문 밖에 주둔을 시켰고 중군 3,000명은 충주성 안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충주성에 이날 수경을 했습니다. 신립은 4월 27일 전투 준비를 했는데 이날 또 신립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척구장을 참수했습니다. 이 일이 상주 북천변에서 패배한 것은 제1본대가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러 온 백성을 정보를 알리러 온 백성을 죽임으로써 깜깜한 정보 상태에서 기습을 받고 패전한 것인데 신립은 이 일처럼 똑같이 그의 중요한 정보를 알려준 척구장을 참사를 하게 됩니다. 도 순변사 신립은 음력 4월 27일 오후에 조령 방면의 적정을 살피기 위해서 척구장을 파견했습니다. 척구장이었던 김효원과 안민은 음력 4월 27일 오후에 조령 방면으로 정찰을 나갔다가 4월 27일 저녁에 충성에 들어와서 신립에게 왜적이 이미 조령을 넘어왔나이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신립은 곧 충주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하 장령들은 영문도 몰랐습니다. 전성군이 모두 소연하고 신립의 서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신립은 밤중이 돼서 비로소 객관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신립은 아마도 척구장의 보고를 받고 충주성 부근의 적정을 살피러 나간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일본군 주력은 음력 4월 27일 밤을 문경에서 수경을 했고 음력 4월 28일 새벽 4시에 문경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아침 8시에 수안보에 도착했습니다. 김용원 등 척구장들이 27일 정찰 시에 발견했던 적은 일본군 본대가 아니라 그들이 척구였을 겁니다. 그런데 신립은 이들이 거짓 보고로 군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척구장 2명을 목을 뱄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은 신립의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보통의 범장이라 할지라도 척구장의 보고를 받고 사태가 심각함을 깨달았으면 새로운 척구대를 파견해서 적의 동정을 살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하부대의 경계부대 태세를 강화하도록 지시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병가의 상수인데 신립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만한 인물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립은 4월 27일 전투태세를 준비하면서 그날 27일 심야에 전투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도순변사 신립은 4월 27일 심야에 충주성 안에서 제장과 참모들을 집합시킨 가운데 최종적으로 작전 계획을 결정하고 전투 대형과 부대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결정하면서 배수진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는 한나라 한신의 고지에 따라 탕음대 앞에서 배수진을 치고 일본군을 평지로 이연한 다음에 돌기려서 이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신립은 음력 4월 27일 밤에 조종에 올리는 장계를 써서 보고를 했는데 적은 아직까지도 성주에서 떠나지 않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신립이 조령을 방문하여 정찰을 할 때 거기서는 바로 저기 문경에 와 있다. 그러니 조령 방어가 시간적으로 안 된다. 그러므로 탕음대에서 배수를 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27일에 하루가 지난 다음에 또 장계를 올리면서 거기서는 또 신립 자신이 소생 장군이 바로 문경에 와 있다고 얘기했으면서 장계를 올릴 때는 아직도 소생 장군 일본대는 상주를 떠나지 않았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본 소생장의 주력은 음력 4월 27일 밤에 문경에서 수경하고 있었고 장계는 분명히 허위보고였습니다. 신립은 척구장이 허위보고를 했다며 그의 목을 참수했습니다. 자신은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조정에 허위로 보고한 것입니다. 신립은 4월 28일 충주성에서 그의 부하 8,000명을 이끌고 탕음대로 이동을 했습니다. 바로 전투 당일입니다. 도순변사 신립은 4월 28일 이른 아침에 전병력 8,000명을 남한강과 달천강, 충주강 등이 합류하는 탕음대로 이동시켜 탕음대 남쪽 저지대인 벌판에 배수진을 쳤습니다. 탕음대는 충청 서북방 3.6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북쪽은 남한강에 머리를 대고 서쪽 자락은 달천강을 접하고 있으며 남쪽은
충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탕음대는 남쪽은 넓은 달천평항으로 펼쳐져 있는데 이를 내려다보고 있으며 탕음대 바로 앞의 평지에는 보리밭과 벼밭을 농민들이 가꾸고 있어서 넓은 뜰에 벼밭과 보리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과 충천 사이에는 습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곳에는 수초가 서로 얽혀져 있어서 사람과 말이 달리기 대단히 불편한 지역이었습니다. 습지에는 수초가 많았기 때문에 기마가 통행하기 어렵고 사람도 물속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었던 곳입니다. 또한 남한강과 접하고 있던 탕음대 북쪽은 단해로 두절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탕음대는 남한강과 달천강, 충주천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달천평야의 북쪽 끝자락에 우뚝 솟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동적인 고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신림은 4월 28일 자군보병과 중군보병, 그 다음에 중군기병, 우군보병을 도보 또는 기마로 쌀이꼬개와 충주성에서 탕음대 앞에 있는 저지대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쌀이꼬개에 자군 1750명, 우군 1750명, 그 다음에 충주성에 보병 3000명, 기병 1150명이 있었는데 이들을 축차적으로 이동을 시켜서 모두 탕음대 앞에 있는 평원에 집결을 시켰습니다. 그 이동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8일 조선군 자군보병, 중군보병, 중군기병, 우군보병이 이동을 시작했는데 순면사 2일이 지휘하는 자군보병 1750명은 단원역 부근의 유연에서 음력 4월 28일 오전 8시경 출발을 했습니다. 탕음대 자군보병 진지에는 오전 10시경 도착을 했습니다. 조방장 병기가 지휘하는 중군보병은 음력 4월 28일 오전 8시경 충주성 서문을 출발하였습니다. 탕음대 중군보병 진지에는 오전 9시 30분경 도착했습니다. 조방장 이빈이 지휘하는 우군보병 1750명은 단원역 부근 유연에서 음력 4월 28일 오전 08시 30분에 출발해서 탕음대 우군보병 진지에 오전 10시 45분경 도착했습니다. 조방장 이종장이 지휘하는 중군비병 1152명은 충주성 북문에서 음력 4월 28일 오전 8시경 출발해서 탕음대 중군보병 진지에 09시 30분경 도착하였습니다. 소서행장군의 이동입니다. 4월 28일 소서행장군은 문경현, 조령, 오늘날 수안보역, 단월역, 충주성 간을 이동을 했습니다. 소서행장이 이끄는 제1본대는 1592년 음력 4월 28일 오전 04시에 문경현을 출발했습니다. 소서행장은 조곡간, 오늘날 상철에 있는 제2관문입니다. 조곡간에서 잠깐 군사들을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군이 조령에 매복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조령 고개까지 정탐을 선발대로 하여금 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러나 끝내 조령 고개에 올랐을 때까지 조선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조선군의 저항을 받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이에 그렇게 어렵고 중요했던 험한 고개인 조령을 제1본대가 넘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소서행장은 조령을 넘으면서 조선군이 이러한 천엄한 요새를 지킬 줄 모르니 어찌 병법을 알고 전리를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소서행장군은 기록에 의하면 휘파람을 불며
춤을 추면서 조령을 넘었다고 합니다. 4월 28일 소서행 장군은 문경현, 조령, 안보역을 통해서 충주로 이동을 했는데 소서행장의 선두는 4월 28일 오전 4시에 문경을 출발해서 8시에 안보역에 이르렀는데 그 구간의 거리는 21km였습니다. 21km를 5시간 동안 행군했습니다. 시간당 4km 행군 속도로서 매우 빠르게 이동했던 것입니다. 또한 12시에 소서행 장군은 선두는 충주 서남방 4.5km에 있는 단월역에 도착했습니다. 수안보와 단월역 간 거리는 17km였는데 4시간 만에 이동을 했는데 이 또한 매우 빠른 시간에 이동을 한 것입니다. 소서행장은 단월역에 도착한 후에 후속 부대들이 그 뒤를 따라서 계속 오고 있었기 때문에 약 한두 시간 차이를 두고 척구대를 조선군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조선군은 탕음대에 위치한 조선군을 정찰한 후에 소서행장에 보고했고 소서행장은 이 지역을 정확히 고려해서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를 정합니다. 4월 28일 일본군은 제1본대를 계속 앞으로 전진시키면서 제1본대의 행군선을 본대, 중군, 우군, 작은 순으로 계속 전진시켰는데 그 대열은 문경, 줄관을 통해서 오늘날 단역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중군은 단월역, 유현, 지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현동, 그 다음에 충주성, 그 다음에 충성 서문 쪽으로 지나면서 봉계천을 건너고 거기서 오늘날 봉막리, 그리고 봉막리에서 금대마을로 전진해 나가면서 소위 일본군 중군 지형으로 이동했습니다. 지도에서 보면서 그 위치를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자구는 단월역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달천리 쪽으로 가서 달천강 강둑을 따라서 계속 북상을 해서 달천강 북쪽에 있는 장승천에 이르렀고 장천에서 충주천 남쪽에 있는 일본군 작은 진영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도에서 그 위치를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대의 우군은 소양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소양산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들어서 산 계곡을 따라서 대양산 쪽으로 가서 구운리, 직동 상거리, 호암리, 그 다음에 충천, 옛날에 그 지역을 염해천이라고 하는데 충천을 건너서 바로 교연동, 그 다음에 야현동, 그 다음에 대가미 쪽으로 이동을 해서 실금리로 이른 다음에 실금리에서 다시 탕음대 우군 진영으로 이동을 해서 진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4월 28일 소서행 장군은 소양산 상거리와 단월역, 충주성, 탕음대 간을 이동을 했는데 국조보감에 의하면 소서행장의 대지는 곧바로 충성으로 들어가고 자구는 달천 강변을 따라 내려오고 우구는 산을 따라 동쪽으로 가서 상류를 따라 강을 건너서 왔는데 경기가 햇볕의 번쩍이고 포성이 천지를 진동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바로 이 기록은 앞에서 설명한 그 길을 따라 온 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일본군 자구는 13시 30분경 단월역을 출발해서 15시 30분경 탕음대 전투장에 도착했습니다. 즉 지도에서 보면 A지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조선군 중군은
12시 52분 단원역에서 출발해서 15시 40분경 탕금대 전투장에 도착했습니다. 즉 지도에서 B지점이 되겠습니다. 일본군 우군은 13시 44분 소양산 상거리를 경유해서 17시 08분 탕금대에 도착했는데 바로 지도에서 C지점이 되겠습니다. 소생장은 17시 대개 8분경쯤 자군, 우군, 중군 모두를 탕금대 남쪽 저지대에 전투 배치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생장군은 자신이 직접 주의하던 중군 7,000명을 중앙에, 종의지 자군 5,000명을 좌익에, 송포지신 우익의 5,000명을 우익에 배치하여 조성군을 서, 동, 남쪽으로부터 3면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마청신이 지휘하는 예비대 1,400명을 충성 북문에 배치시켰습니다. 당시 충주성 성민은 6,000명은 피난을 가지 못하고 성안에 갇혀 있었는데 이를 바로 견제하기 위해서 1,400명을 북문 밖에 배치시켜 놓았습니다. 4월 28일 오후 17시경 소생장은 1중군을 저습지와 평지 습불 속에 배치시켰는데 이들로 하여금 각종 군기와 몸을 낮춰서 숲불 속에 숨기도록 했습니다. 즉 병력을 은폐를 시킨 겁니다. 중군의 앞열의 몇 줄은 서서 깃발을 들고 서 있도록 하고 뒷열의 대부분의 군대를 숲불 속에 엎드리게 해서 신립이 보지 못하도록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소생장은 1중군이 마치 소수병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약한 부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허약하게 보이게 함으로써 조선군 중군 보병과 중군 기병이 이 약한 일본군 중군을 공격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그런 책략을 썼던 것입니다. 또한 소수행장은 1우군에게 조선 자군, 즉 2일이 지휘하고 있던 부대를 격파하고 앞으로 전진해서 조선군의 유일한 퇴로였던 오늘날 금대마을과 동쪽에 있는 목행마을을 잇는 사익길을 차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소생장군은 1자군에게 조선 우군, 즉 2일이 지휘하고 있던 부대를 격파하고 조선군 중군 보병의 우측을 위협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지도에서 그 위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8일 오후 17시경 일본 중군은 조선 중군 보병 및 중군 기병을 유인했습니다. 즉 소생장군은 1중군의 전열, 앞열이 조선군 중군 보병의 공격을 저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일본군 중군 뒷열, 후열에 남아있던 나머지 병력들은 숲을 속에 엎드리거나 낮은 자세로 숨어 있도록 했는데 이들 숲에 숨겨놓은 1중군의 후열 병력들은 일종의 복병으로서 조선군 중군 보병과 조선군 중군 기병이 가까이 나타나면 그때 일제히 일어나서 조선 중군 보병과 기병을 조총으로 기습사격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한편 17시경에 일본 자군 및 우군은 전진하여서 U자형 형태의 양익포위를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소생장은 1중군에게 현 위치에서 방어하도록 하면서 반면에 조선 중군 보병과 중군 기병을 유인하도록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자군과 우군에게는 전진해서 조선 우군과 자군을 격파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전술적으로 U자 형태의 양익 포위망을 형성하고
그 속에 조선군 대부분을 가두도록 했습니다. 소생장은 우군을 전진시켜서 조선 자군을 격파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U자형 포위망 가운데서 우익 포위망을 형성함과 동시에 조선군의 퇴로를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소생장은 아울러 1자군을 전진시켜서 조선군의 우군을 격파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U자형 포위망의 좌측 포위망을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조선군 자군과 중군을 분리시키고 조선군 중군 우측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지도에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림은 2일 보병대를 자군 1750명, 변기 보병대를 중군 3000명, 이빈 보병대를 우군 1750명, 이정장 기병대를 예비대 1152명으로 삼아 탕금대 남쪽에 부대를 배치시켰습니다. 신림은 기병대 1152기 가운데 대부분을 색강과 남한강 사이에 있는 즉 사익길 사이에 부대를 배치시켰습니다. 이곳은 조선군 기병 1152기의 기병을 배치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중군 보병을 지원하도록 명했습니다. 조선군 기병의 당시에 정면은 495m였고 중심은 379m였습니다. 이와 같은 495m와 378m의 정면과 중심을 갖는 부대를 배치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금대마을과 목향리 마을 사이로 가는 넓은 모래밭인데 이 부분이 유일하게 기병대를 배치시킬 만한 넓은 공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신림은 기병대를 이곳에 배치시켰던 것입니다. 신림은